표식인데요. 현관 옆에 적힌 표식이라는 주제입니다. 한 아파트 주민이 각 세대 소화 전에 해당 세대원 이름과 입주민을 특정하는 표식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글이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좀 화제였는데요. 사실 집은 내가 가장 좀 편안하고 이렇게 좀 따뜻함을 느끼고 이래야 되는 공간인데 아니 누군가가 내 집 앞에 표식을 이렇게 해두었다라고 하면 정말 좀 섬뜩한 것 같아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명 손파구 아파트 괴담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손파구의 A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 B 씨가 붙인 것으로 보이는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는데 뭐 아까 질문하기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소화전 윗부분에 이제 세대원 이름 그리고 입주민을 특정하는 표식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7개월 된 아이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네. 뭐 택배 기사라든지 배달원이 적어놨다고 하기에는 7개월 된 아기 이름을 적어놨다는 것 왠지 이게 그러게요. 심각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세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동 2층부터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원의 이제 요청을 구해서 이름을 대조한 결과 다른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소화전의 이제 세대원 이름과 또 이제 입주민을 특정하는 표식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할 점이 남성의 이름은 거의 없었다고 하고요. 여성이나 아이, 노약자의 이름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동 외에 이 다른 세 동 확인을 했는데 모두 다 소화전 윗부분에 이런 식의 표식이 있었다고 하고요. B 씨가 이 심각성을 인지해서 다음날 경비실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낙서 지우지 말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경비실에 요청을 했는데 경비실에서 이 요청에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요청에 따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관리사무소에 따져 물으니까 네. 사모님께서 걱정을 해서 우리 집만 지웠다. 그러니까 이 B 씨 집만 지웠다라고 관리사무소에서 얘기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4개 층 이름 모두를 지웠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B 씨가 관리사무소가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쉬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직접 주민들에게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와 같은 안내문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민의 이름 자체가 유출이 돼서 남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놀랐을 것 같은데 너무 놀라서 사실 어디든 신고해서 좀 대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주셨지만 입주민의 이름 외에도 무슨 표시가 있었다고요? 더 끔찍한 게 글쎄요, 뭐 이게 지금 범죄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연결이 되지 않았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조금 섬뜩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네. 이 지금 B 씨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 집 현관문 바로 앞 옆에 5759 맞은편 벽에는 9575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네. 이걸 검색을 해보니까 고대 히브리어로 어린아이, 유아, 젖먹이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7개월 된 아이의 이름이 소화전에 적혀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놀랐을 텐데 그렇죠. 이 숫자하고 매치를 해서 검색해보니 이게 어린아이를 뜻하는 숫자였다. 라는 걸 검색해서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게요. 사실 이렇게 어린아이의 이름, 그러니까 나의 이름은 뭐 여기저기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인터넷상에서 뭐 회원 가입을 한다라든지 내 우편물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많이 사용돼도 애기 이름은 사실 사용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이 적혀 있고 더불어서 아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좀 나타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좀 섬뜩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이기도 했고요. 입주민이 놀라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관리사무소가 임의대로 현관 옆에 적혀 있던 이름을 지워버렸다라는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대로 좀 놔두고 경찰에 와서 좀 보든지 뭐 어떻게 좀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입주민 B 씨가 요청한 사항을 보면 이게 합리적인 요청이지 뭐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이것만 보고 놓고 보자면 관리사무소에서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뭐 추정을 해보자면 뭐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상당히 심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입주민들이 당연히 불만을 제기하겠죠. 하지만 입주민들도 이걸 밖에 알려지는 걸 꺼려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시시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것이 바깥으로 알려지고 혹여 기사화될 경우, 보도가 될 경우에 이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면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시했을 가능성 한 가지를 제기하고요. 네. 한 가지는 뭐 직무유기라는 측면에서 그냥 이 자체가 논란이 더 확산되는 거 원치 않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이 지금 B 씨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것 자체가 일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축소시키기 위해서 쉬쉬했던 게 아닌가.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정말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공포스럽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 같은데 이 표식을 작성한 사람이 또 밝혀졌다고요. 누굴까요? 다행스럽게도 범죄 혐의점은 없었고요. 범죄하고 연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우체국 직원이 남긴 표식이었던 걸로 지금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요. 이 7일 입주민 신고로 이 논란이 돼서 아파트 CCTV를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이 우체국 직원이 표시를 남긴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경찰이 신고한 입주민 B 씨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 우체국 직원 이렇게 해서 3자 대면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우체부가 지금 사실 본인은 그렇게 이렇게 사안이 커질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와 관련해서 배달 편의를 위해서 이 표시를 해놓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됐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759 그렇죠. 그리고 9579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9575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본인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본인이 쓴 적이 없고 모른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 이 번호 자체가 숫자가 전에 살고 있었던 입주민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언제 적혔는지 또 누가 작성을 했는지는 규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다른 택배기사가 이 배송 편의를 위해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어떠한 범죄와 연관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돼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누구나 오갈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아파트 소화전에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는다는 게 사실 이름도 내 중요한 개인 정보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적어 놓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사실 적어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자체가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언론에 보도도 됐고 이 입주민 B 씨가 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겠습니까? 공포심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올렸거든요. 이게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다행스럽게 그리고 우체국 직원이 이제 배달 편의를 위해서 적어놨던 것일 뿐이라는 게 밝혀지기는 했지만 네.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아마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 모두가 공포에 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누가 무슨 의도로 적어놨는지 모르는 숫자라든지 표식이 우리 집 초인종 근처라든지 소화전에 있다라는 것 자체는 공포심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달 편의를 위해서 작성하시는 분들 뜻은 알겠는데 뭐 요즘에는 휴대전화로 메모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또 메모지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내가 이제 뭐 배송을 하고 배달을 하면서 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뭐 이름 하나 정도 적어 놓는 것 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고 좀 아니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을 보고 있자니 또 생각이 나는 영화가 하나 있죠. 지난 2013년도에 개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현주 배우의 숨바꼭질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2013년 8월 여름에 개봉이 돼서 560만 명 관객 동원을 하면서 정말 히트를 했던 그런 네.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사실 집이 가장 안락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다른 말로 안식처라고도 하는데 집이 과연 안식처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집을 노리는 누군가가 있다. 아주 무서운 상상에서 이 영화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이 영화를 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가장 큰 공포를 주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포 영화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2013년 당시에 극장에서도 봤지만 이번에 이제 또 방송에서 이 숨바꼭질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싶어서 주말에 한번 봤거든요. 네. 괜히 봤다는 생각했습니다. 잠 못 잤어요. 그렇죠.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영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간단하게 뭐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 고급 아파트에서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손현주 씨가 맡은 캐릭터죠. 성수. 이 캐릭터가 형의 실종 소식을 듣고 형이랑 아주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고 손현주 씨가 맡은 이 성수라는 캐릭터가 형하고 친형제지간이 아니에요. 네. 입양이 됐었던 그런 아이였죠. 수십 년 만에 형의 아파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저희가 지금 표식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아파트에 이상한 암호로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을 알고 있는 주위. 문정희 씨가 뭐 거의 광기 어린 연기를 선보이면서 문정희의 재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주위 가족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공포 영화로, 스릴러 영화로 만든 그런 작품인데 형의 아파트에 있었던 암호를 보면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성별, 그리고 숫자를 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형의 집을 찾아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손현주 씨의 집, 성수의 집 아파트 초인종 옆에도 이와 같은 표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포 영화, 스릴러 영화인 만큼 이 표식을 누가 했지? 라는 궁금증도 있지만 그 표식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직접적인 공포감을 그렇죠. 유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 그 지금 송파구 입주민 B 씨가 제보한 내용을 보면 이분도 얼마나 큰 공포감을 느꼈을까라는 게 그랬겠죠.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더 큰 공포가 이제 이런 장치들 등장인물과 더불어서 집에 대한 감정, 태도가 얽히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려고 하는 강력한 욕망들이 표출이 되죠. 그리고 좌절감을 맛보게 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양심을 저버리면서 범죄 행위를 합리화하게 되는데 뭐 영화 자체 평을 하자면 구성이 그다지 촘촘하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영화를 보는 동안은 이 구성이 촘촘하다 촘촘하지 않다를 느낄 수 없을 만큼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 촘촘하지 못한 구멍을 배우들의 연기로 다 메운다라고 할 정도로 보는 동안은 긴장감을 굉장히 급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인데 더 이 영화가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건 이 뭐 사건 사고를 다루는 영화들의 이 많은 부분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숨바꼭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화 사건 하나만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을 복합해서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영화인데 2008년에 도쿄에서 1년 동안 남의 집에 살던 남자가 이 노숙자죠. 체포가 됐던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9년 뉴욕에서는 남의 아파트에 사는 여자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우리나라 이 서울과 인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괴담이 펴지기도 하는데 집 초인종 옆에 수상한 표식을 발견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2009년 이 12월 연말에 이어지거든요. 네. 이런 사건 사고들을 종합적으로 모티브로 삼아서 만들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더욱더 이 끔찍한 공포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사실 집 주변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산다. 이거 기생충에도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기생충 집주인들은 몰라요. 근데 지하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집이 저택일 경우에 가능한데 저는 이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진 않지만 미니멀리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한눈에 다 들어오는 집에 산다는 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찌나 다행스럽던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 참 섬뜩하게 느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잘 이렇게 녹아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 사람의 공포심을 그래서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한 게 지금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이후에 그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주를 한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텐데 그렇죠. 이게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나요? 이게 이제 형법상으로 보자면 이제 무단으로 사실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을 해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침입죄 적용이 됩니다.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이제 침입을 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가 보통 이제 같이 다뤄지는데 이렇게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퇴거해달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뭐 건조물 침입, 뭐 주거 침입 이렇게 혼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주거 침입죄 그 조항 형법 제 319조에서 다 의율이 가능하고요.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변호사님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으로 내려가면 폐가 빈집들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도 이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라 이 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사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거 침입이라 그러면 누군가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이제 폐허가 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소유 내지는 점유는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 소유가 아닌 공간에 내가 무단으로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는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종영한 드라마 굉장히 인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러가 등장해서 프로파일러가 겪는 여러 가지 일화들을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에 다양한 범죄 사건들이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다룬 이 사건 같은 집 앞에 이렇게 표식을 남긴 사건도 에피소드로 들어있다고 해요. 네, 연출된 장면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월 14일에 첫 회가 방송됐는데 이 첫 회에 등장합니다. 이 장면이. 김남길 씨가 주연을 맡았죠. 송하영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했는데 이 연쇄 성폭행범을 검거를 해요. 그런데도 석연치 않은 마음에 이 송하영이 탐문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네. 송하영은 피해자 이 최화연의 남자친구가 범인으로 검거된 상황에도 이 결과에 납득을 하지 못하고 이 탐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최화연이 새들어 살고 있었던 집의 주인집 문 옆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 223이라고 적혀 있는 숫자를 발견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송하영은 해당 집에서 얼마 전에 이제 좀도둑질을 당했다는 정황을 두고 수상함에 동네 집들을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데 새 집 걸로 한 집에 이 번호, 의미를 알 수 없는 번호가 적혀 있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세대 구성원에게 이 번호가 적혀 있는 집 관련해서 구성원 관련을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숫자의 비밀을 그렇게 해서 풀게 됐는데 집집마다 번호가 적혀 있는 것. 2는 성인 여성, 1은 어린아이, 3은 성인 남자를 뜻하는 번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만 있는 집을 골라서 범죄가 발생을 했던 걸로 지금 알려진 건데 그러면서 이제 송하영이 불특정 세대 가구 원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자가 범인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화 숨바꼭질이나 드라마에서나 이 표식이 있는 부분 범죄와 연루가 그러게요. 돼서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나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해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접하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그 공포감이라는 건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게요. 이렇게 집 앞에 적혀있는 이 표식과 관련된 영화라든지 드라마 그리고 실제 사건 물론 범죄와 연관된 건 아니었지만 쭉 살펴보다 보니까 뭔가 하나에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10년 전쯤 한 표식 괴담이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초인종 표식 괴담도 있었고 대학가 원룸 표식 괴담 실화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목격담도 그때 당시 굉장히 나왔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 연말 12월이었거든요. 서울 관악구를 중심으로 해서 동작구, 송파구 그리고 인천에까지 이 초인종 괴담, 표식 괴담, 일명 사실 도둑 표시가 인터넷을 당시에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건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었는데 네. 보면 관악구를 시작으로 해서 이 자신의 집 초인종 옆에 알파 베타 또는 X 이런 이 뜬모를 표시가 네.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주민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당시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벽에 뭔가를 적는 사람 누군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있다는 걸 알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지능범의 소행일 거다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 베타, X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는데 인터넷에 떠돌고 있었던 당시 해석들을 보면 알파는 남자, 또 베타는 여자, X는 혼자 있는 걸 목격한 횟수, 이런
또 집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표시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초인종이라고 한다는 게 어느 집이나 초인종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어떤 특별한 암호를 써놓기에 굉장히 적합한 좋은 곳이라는 거죠. 적합하다기보다 편한 장소라는 거죠. 뭔가 표식을 하기에 그렇죠. 편한 장소이고, 그리고 뭐 벽면이 잉크로 돼 있어서 이 표식을 하기에도 잉크도 잘 먹는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당시에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제기되면서 이런 설들도 있었고, 중요한 건 사실 초인종은 있지만 초인종 주변을 그렇게 열심히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특히나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뭐 집 문 비밀번호를 열거나 아니면 열쇠를 따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초인종을 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아니더라도 집주인들이 이 초인종을 초인종 열고 잘안 집에 들어갈 보죠. 일 그렇죠. 그렇죠.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뭘 적어 놓는다 하더라도 발견하기가 의외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도 이 표식 괴담을 확산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추측이 있었어요. 누가 적어놨을까? 그러니까 도둑이나 강도 또는 성범죄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측이 있는데, 사실 이걸 보면 범죄자는 본인의 흔적을 남기지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러게요. 그렇다면 왜 남겼을까? 범죄자라고 특정을 한다면 조직범죄의 경우에는 활용 가치가 있어서 남겼을 가능성도 있다. 라는 설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도 제가 등잔 밑 어둡다는 얘기를 했는데, 누구 한 사람이 발견을 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초인종 옆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집에도 이 이상한 표식이 있어요. 이러면서 신고가 속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안심할 만한 사항인데, 신문 배달 또는 우유 배달하는 분들이 적어놨을 거다. 배달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적어놨을 거다라는 설이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중요한 건 신문 배달원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안내카드에 상세히 적어놓을 수 있도록 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초인종 옆에 배달 편의를 위해서 표식을 해놨을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입이 종교와 관련해서 이 표식을 남겨놨을 거다, 이런 추측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 포교 활동을 위해서 어떤 경우는 문을 열어줘서 이런 사람들을 또 방문해서 포교를 할 수 있게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재방문이 필요한 집에 남겼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당시에 제기됐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한 방송사에서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우유나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이 배달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 종교 단체에서 이렇게 방문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누군가를 만났다, 이런 걸 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게 사실로 또 확인이 된 점이 있었다라고 해요. 사실 범죄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의 집 문 앞에, 그것도 내 이름도 아니고 남의 이름 뭐 이렇게 표시 같은 거 적어 놓는 거 절대로 좀 하면 안 되는 일 같아요. 그럼요. 저도 사실 이번에 이 아이템을 통해서 또 영화를 보면서 저희 집 초인종 옆에 봤거든요. 소화전 옆에도 혹시 뭐가 적혀져 있지 않나? 불안하죠. 다행히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신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9년에 인천 원룸을 주변으로 이 초인종 괴담, 또 이 표식 괴담이 불거졌을 때 인천경찰청에서 이런 표식을 발견했을 때 언제든지 신고하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만큼 공포감을 주는 행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선한 취지라 하더라도 선한 취지인지 악한 취지인지 그렇죠. 그 표식을 보는 사람은 알 수 없거든요. 참 정말 섬뜩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현관 옆에 적힌 표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